사무실에 있던 다른 고객들까지 돌아봤습니다. 젊은 부부와 중년 남성, 그리고 대기 중이던 할머니까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땅은 선생님 예산으론 어림도 없어요. 강민준 지점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다 듣도록 의도한 것 같았어요. 차라리 외곽 이면아 보시죠. 그게 현실에 맞을 것 같은데요? 이소연 씨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분수를 알아야죠. 김 대리도 거들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할머니마저 혀를 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구를 비웃고 있는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죠.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나이보다 더 놀라실 만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진 땅들이죠.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수천 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낡은 점퍼에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나섰습니다. 15년 된 경차 시동을 걸면서 한숨을 한번 쉬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차림새로 나가면 꼭 한마디씩 하곤 했거든요. 여보,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차려입고 다녀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야. 사실 이런 말은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인지 말이죠.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신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 하나를 보러 갔거든요. 제가 벌써 30년 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개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지하철 연장 계획도 나왔고 대형 쇼핑몰 입점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 땅을 직접 확인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경계석 하나하나 확인하고 주변 도로 현황도 살펴봤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동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연령대가 많이 지나다니는지 말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움직임을 읽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입지라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허름해 보이는 곳이라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죠.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빨랐거든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프랜차이즈 부동산에 들어서게 됐죠. 평소라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최근 시세나 거래 동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지점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인 책상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앉은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실적표 같은 것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고요. 다른 쪽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제 모습을 보자 미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실망스럽다는 듯한 아니면 귀찮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났죠. 네,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하셨어요? 예약이라는 말에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예약 없이 온 손님은 제대로 상담해 드릴 수 없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지점장이 잠깐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여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무언의 의사소통이 오가는 것 같았어요. 여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매물을 찾고 계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별로 큰 거래가 아닐 거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좀 서운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특히 부동산 같은 업계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정성껏 상담해 줄 시간도 여유도 없죠. 그러다 보니 겉모습을 보고 빠르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목적으로 왔든 말이에요. 저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도시 외곽 쪽 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토지라는 말을 듣자 조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이때부터가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태도가 확실히 갈릴 텐데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그런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늘 하던 말이었죠. 여보는 사람들을 너무 시험하려고 해요. 그냥 솔직하게 지내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시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아까 그 토지를 보면서 마음이 급해졌던 것도 있고 뭔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500평 정도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500평이라는 말을 듣자 두 사람의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특히 여직원은 등을 좀 더 곧게 펴고 앉았죠. 그런데 지점장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그런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늘 미묘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옳은 건지, 합리적인 건지도 함께 드러나죠.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신도시 외곽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상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얼마나 성의 있게 도움을 줄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였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을 때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67이 되었죠. 아침 8시,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경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트는 이미 제 몸에 맞게 푹 패여 있었고, 핸들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매끄러웠어요. 차량 번호판 아래쪽 모서리엔 녹이 슬어 있지만, 그래도 이 차는 제게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하루였어요. 신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 하나를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실 그 땅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20해 전부터 눈여겨보던 곳이죠.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별다른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고 그 아들이 장가가서 손자까지 낳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겉보기와는 달리 꽤 많은 땅을 갖고 있거든요.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흩어진 토지들이요. 대부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시절에 조금씩 사모은 것들입니다. 여보, 오늘도 나가세요?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응, 땅 하나 보고 올게요. 또 땅이에요? 이미 충분하잖아요. 아내는 언제나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목적지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지만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토지를 둘러봤습니다. 흙을 한 줌 떠서 손가락 사이로 비벼봤죠. 조금 메마르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 지형도 살펴봤어요. 도로와의 접근성, 향후 개발 가능성, 법적 제약 사항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이제 제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현장을 둘러본 뒤 저는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전국 체인 프랜차이즈 간판이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곳이 보통 정보도 많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죠. 부동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차가 이곳 주차장에서는 좀 초라해 보였어요. 옆에 세워진 수입차들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것에 관심이 없거든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하는 문풍경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붙어 있었고 상담 테이블 3개가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직원 2명이 데스크톱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도 아무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거든요. 마침내 여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반가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예약하셨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귀찮다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성의한 질문이었죠. 보통은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저는 잠시 그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소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녀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훑고 지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점퍼, 색이 바랜 바지, 오래된 운동화. 아마 그녀 눈에는 별로 좋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아니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 토지 매물 하나 문의하려고 해서요. 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있던 남자 직원과 또다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지점장인 것 같았어요. 나이는 4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소연 씨가 마지못해 물었습니다. 친절하다기보다는 업무적인 톤이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온 토지 정보를 꺼냈습니다. 지번과 면적, 그리고 현재 지목까지 정확히 적혀 있는 메모지였어요. 이 토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요. 이소연 씨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살펴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말한 토지가 꽤 괜찮은 곳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컴퓨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지점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지점장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씨는 저보다는 이소연 씨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마 어떤 고객인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고객님, 이 토지 매물이 꽤 고액 매물인데요. 실제 구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강민준 씨의 질문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미 익숙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다시 한번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이었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 토지 가격이 꽤 높습니다. 평당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소연 씨가 살짝 도전적인 톤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제가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냈죠.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소연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 지역 평당 시세는 대략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토지가 500평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15억 정도 되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 정도면 포기하겠지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부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면 적당하네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뒤에서 다른 업무를 보던 직원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죠. 현금으로 15억을요? 강민준 씨가 재차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한 감정평가와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죠. 저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제게 일상이었거든요. 그제서야 강민준 씨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어요. 그럼 상담석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강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안내하는 상담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들었어요.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상담석에 앉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낡은 경차가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겉보기로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들이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석에 앉자마자 강민준 씨가 제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양복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매고 있었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묘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옆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준 씨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성호입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 박성호 고객님. 반갑습니다. 강민준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제 낡은 점퍼에서 오래된 운동화까지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문의하신 그 토지 말이에요. 강민준 씨가 약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사실 그 지역은 저희가 취급하는 매물 중에서도 꽤 고가 매물에 속합니다. 이 근처 땅은 최소 수십억은 해야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강민준 씨의 목소리에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짓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박성호 고객님께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매물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강민준 씨가 마치 친절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 숨은 무시가 느껴졌어요. 이소연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저를 눈높이가 안 맞는 고객으로 분류해버린 것 같았어요. 다른 저렴한 매물 보여드릴까요? 강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요. 저렴한 매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난한 사람이니까 싼 것이나 보라는 식이었거든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바로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제 정체를 밝혀서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요? 강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이미 이 근처에 땅을 여러 군데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약간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쯤에 갖고 계신가요? 이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지번을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모두 이 지역 핵심 상권의 토지들이었습니다. 강민준 씨가 그 지번들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소연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취급하던 고가 매물들이었거든요. 이런 곳들을 정말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강민준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두 사람이 컴퓨터로 급하게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 봬서. 이소연 씨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왜 직접 오셨을까요? 보통은 변호사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시지 않나요? 강민준 씨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여전히 저를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참으로 어이없었어요. 제가 제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좋아서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처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 거래는 보통 강민준 씨가 말을 이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 성우 형님. 저 김대리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강남 쪽 토지건인데요. 매도자가 가격을 조금 내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까지 들렸어요.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려달라는 거죠? 평당 50만 원 정도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3억 정도 차이 나겠네요. 3억이면 괜찮죠. 진행하세요. 저는 간단히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남 쪽 토지 거래에서 3억을 그냥 깎아주는 사람을 본 거니까요. 강민준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의심보다는 당황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혹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 씨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 외모와 실제 재력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문의하신 그 토지는 정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이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는 예전과 달리 존댓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가능해요. 저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민준 씨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고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해서 가짜 고객들이 종종 있거든요. 실제 구매력이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태도가 불쾌했어요.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잔고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기존 거래 내역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강민준 씨가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씁쓸함이 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나 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직 상담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소연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충분히 상담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며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와 예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었거든요. 저는 주차장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부동산 사무실의 불빛이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원래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나올 수는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는 문풍경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다시 오셨네요. 강민준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토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저는 다시 상담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소연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로 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것을 더 알고 싶으신지요? 강민준 씨가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토지 현황도를 먼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 개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요청했어요. 이런 정보들은 토지 구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강민준 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폴더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폴더에 닿자마자 다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런 자세한 자료들은 보통 계약 의사가 확실한 분들에게만 보여드리거든요. 강민준 씨의 말에 저는 눈썹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어요.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할 능력과 의사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강민준 씨가 빙빙 돌려서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실제 구매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다고요. 저는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강민준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이소연 씨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른 직원 한 명이 더 다가왔어요. 김대리라고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지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대리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 이분이 신도시 외곽토지 구매 문의를 하셨는데 강민준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는 김대리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토지요? 그거 꽤 비싼 매물 아닌가요? 김대리가 강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제 앞에서 하는 게 참 무례했어요. 마치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곤란하네요. 강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역시 저를 무시하고 둘만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고객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과연 예의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토지 현황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강민준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폴더를 손으로 덮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런 자세한 자료는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건 진짜 살 분들만 설명드립니다. 강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가 작은 웃음소리를 냈거든요. 피식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소연 씨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감이었을까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진심으로 거래하려고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씨는 여전히 서류를 덮고 있었고 김 대리와 이소연 씨는 웃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어요. 계약 의사 있으시면 다시 오시죠. 강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어차피 올 리 없을 테지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말하려고 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으려 했어요.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들이 귀에 따갑게 들렸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경차에 올라탔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백미러를 통해 부동산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환한 불빛 아래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 저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허황된 꿈꾸는 늙은이라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에게는 이런 모욕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가진 재산만으로도 그들이 평생 벌 돈보다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증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자신에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당한 일이 너무 부당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낡은 옷을 입은 늙은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자존심이었을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다시 오라고 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다시 와주겠어.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날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박성호가 아니었거든요. 집까지 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계획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준 씨와 이소연 씨, 그리고 김대리가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어요.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그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오늘 당한 모욕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밑거름 삼아 더 큰 일을 해내고 말 거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저는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었죠. 그때도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 때문이었습니다. 28살이던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어요. 아내와 둘이서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었죠. 그때 저는 지금처럼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원 월급으로 겨우겨우 모은 돈이 전부였거든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그곳 사장은 30대 중반의 말끔한 남자였어요. 양복도 잘 차려입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잘했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가 계속 부추겼습니다. 분양권이라는 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완공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젊은 저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어요. 아내 몰래 말이죠. 하지만 몇 달 뒤 그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양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죠. 그 눈물이 저에게는 칼보다 더 아팠어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60대 노인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그분은 제 사정을 듣더니 말했어요. 젊은 사람, 부동산은 숫자가 아니야. 사람을 먼저 봐야 해. 박 사장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직접 발품을 팔아 괜찮은 전세집을 구해주셨어요. 수수료도 받지 않으셨죠. 돈 잃은 건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을 잃으면 끝이야.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왔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어요. 오늘 부동산에서 당한 일이 그때
기억을 되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죠. 이제는 제가 무시당하는 쪽이 되었어요. 그때 박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가난한 젊은이였던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제 처지를 이해해 주셨고 진심으로 도와주셨죠. 반면에 오늘 만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를 숫자로만 봤어요.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모욕은 분명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박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었어요.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특히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에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12층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 지점에서 올라온 일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신규 매물 등록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들이었어요. 본사 부장 정한수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이 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각 지점의 실적과 고객 관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게 그의 주요 업무였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그의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네, 정한수 부장입니다. 부장님, 저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나이 든 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네, 박성우 고객님. 어떤 일로 연락 주셨는지요? 정한수 부장은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고객 응대는 언제나 신중해야 했거든요. 어지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성우 씨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지점 말씀이시죠?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정한수 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지점은 신도시 상권에서 나름 실적이 좋은 지점이었거든요. 문제라기보다는 계약 관련 사항을 정리하려고 해서요. 박성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시면 어지점이 현재 입점해 있는 건물 말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검토가 필요해서요. 그 순간 정한수 부장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어지점의 임대 계약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이 어떤 자격으로 그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한수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입니다. 박성우 씨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한수 부장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소유주라고 하셨나요? 정한수 부장이 다급하게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어지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위해 오늘 오후에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우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한수 부장이 화면에서 확인한 건물 소유주 명의는 정말 박성우였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받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제 어지점을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정한수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네, 방문했습니다. 토지 매매 상담을 위해서요. 상담은 잘 되셨는지요? 글쎄요.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우 씨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정한수 부장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본사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건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박성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재계약은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요? 정한수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답은 짐작하고 있었지만요. 재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달 말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정한수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지점은 그 위치에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큰 손실이었어요. 박성호 고객님, 혹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성호 씨는 단호했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주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정한수 부장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즉시 어지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지점장님?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강민준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박성호라는 고객이 그쪽에 오셨나요? 네, 왔었는데요. 왜 그러시죠? 강민준 지점장은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 그냥 허풍쟁이 같은 분이었어요. 큰 토지 사겠다고 하더니 증명할 것도 없고요. 강민준 지점장의 말에 정한수 부장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분이 우리 건물 주인이에요. 네. 강민준 지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임대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이 건물 말이에요. 그 소유주가 박성호 씨라고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강민준 지점장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셨어요. 다음 달 말까지 나가라고 하시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준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그분한테 어떻게 응대했는지 정확히 보고해 주세요. 정한수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한편 같은 시각 박성호 씨는 자신의 서재에서 전화를 하나 더 걸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 성우 형님. 안녕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동훈 변호사는 박성호 씨의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신도시 어구역 상가 빌딩 2채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현금으로 즉시 매입할 겁니다. 어디 말씀이시죠? 김동훈 변호사가 놀란 듯 물었어요. 상가 빌딩 2채면 수백억 원짜리 거래였거든요. 자세한 주소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후까지 계약 준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박성호 씨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김동훈 변호사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박성호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 어지점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준 지점장과 이소연 씨, 김 대리가 모두 모였어요. 상황이 심각해. 강민준 지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그 아저씨가 진짜 건물 주인이래? 김 대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본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근처 토지를 엄청 많이 갖고 있더라고. 강민준 지점장의 말에 이소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새로운 자리를 구해야지. 강민준 지점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소연 씨가 받았어요. 네, 어지점입니다. 혹시 강민준 지점장님 계신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낯설었어요. 네, 잠깐만요. 이소연 씨가 강민준 지점장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네,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성우 고객님 대리인이에요. 그 순간 강민준 지점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네, 네. 오늘 오후에 인근 상가 빌딩 2채 매입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박성우 고객님 명의로요. 김동훈 변호사의 말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계약 금액은 총 800억 원입니다. 현금 일시불로 진행되었고요. 강민준 지점장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성우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 귀하 지점에서 토지 매매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 네, 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많은 거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혹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김동훈 변호사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강민준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하셨다고요? 뭘 잘못하셨는지요? 고객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박성우 고객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사무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세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우리 어떡해요? 정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강민준 지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그분이 이 지역 부동산계의 거물이라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김 대리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사과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과를 드린다고 해서 용서해 주실까? 강민준 지점장의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제 그들이 보인 태도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내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일이 있었거든요. 박성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줬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에 덩달아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박성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박성호 고객님이신가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준 지점장이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배웠던 어지점 강민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준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박성호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진실을 깨달은 모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교육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했어요. 정한수 부장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 거래 내역과 고객 상담 기록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강민준 지점장과 직원들은 평소에도 고객을 외모로 차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담 기록을 보니 구매 가능성 낮음, 시간 낭비 예상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실적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실적을 부풀려온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객 응대 문제가 아니야.
정한수 부장이 본사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어. 특히 박성호 고객 같은 VIP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본사 대표이사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어지점 계약 해지하세요. 그리고 강민준 지점장은 영구 제명 조치 바랍니다. 그날 오후 강민준 지점장에게 공식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준 지점장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사에서 계속 자료를 요구해 왔거든요. 프랜차이즈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간판 철거하고 영업 중단하라고 하네요. 영업 정지가 아니라 아예 계약 해지라고? 강민준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리고 지점장님은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민준 지점장은 주저앉았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소연 씨와 김 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 상태가 된 거였죠. 이 모든 게 그 아저씨 때문이야. 김 대리가 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 때문이야. 강민준 지점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겉모습만으로 판단했고, 무시했고, 비웃었잖아.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박성호 씨는 김동훈 변호사와 함께 임대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명도는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인가요? 다음 주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동훈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답했어요. 그럼 새로운 임차인은 언제부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원하시면 즉시 가능합니다. 이미 문의하는 업체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박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혹시 그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글쎄요. 프랜차이즈에서 제명당한 기록이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동훈 변호사의 말에 박성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있었어요. 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다시 어지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벌써 간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성호 씨는 차를 세우고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지점장이 박스에 물건을 담고 있었고 이소연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김 대리는 컴퓨터를 분리하고 있었죠. 모두들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성호 씨는 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박성호 고객님, 강민준 지점장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리 작업 중이시군요. 박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준 지점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소연 씨와 김 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저희 인생을 망가뜨리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김 대리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성호 씨는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하지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런 태도로 장사를 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성호 씨의 말에 세 사람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육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육이라고요? 이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고객은 외모나 차림새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요. 박성호 씨의 말에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늦었죠? 강민준 지점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일하시든 이번 경험을 잊지 마세요. 모든 고객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해주세요. 박성호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이소연 씨가 희망을 품으며 물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까지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박성호 씨는 담담했습니다. 그럼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김 대리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박성호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기회예요. 세 사람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고 정중하게 하세요. 그게 진정한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박성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뒤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지점 건물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다른 부동산 회사가 들어온 거였어요. 강민준 지점장과 직원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강민준 지점장은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개인 사무소를 차렸어요. 이소연 씨는 다른 업종으로 전직했고 김 대리는 한동안 백수 생활을 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박성호 씨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고객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박성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도 의미가 있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이 옳았던 거예요. 새로운 부동산 회사에서는 모든 고객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어지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박성호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난 부를 가진 신비로운 인물로 말이에요. 그 덕분에 이 동네 부동산 업계는 훨씬 친절하고 정중해졌습니다. 누가 박성호 씨 같은 숨은 거물인지 모르니까요. 박성호 씨는 그런 변화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교육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낡은 옷을 입고 경찰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게 진짜 박성호의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지점이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성호 부동산이라는 소박한 간판이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작은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차림보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성호 씨는 직접 이 작은 부동산 중개소를 차린 거였습니다. 화려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개인 사업체였죠. 사무실 안은 검소했어요. 상담 테이블 2개와 작은 책상 하나. 벽에는 지역 지도와 몇 개의 매물 정보만 붙어 있었습니다. 과시용 장식품은 하나도 없었어요. 박성호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청소도 하고
차도 끓였어요. 때로는 지나가는 분들께 차 한 잔을 대접하기도 했죠. 사장님, 정말 직접 하세요? 지나가던 단골 과일 가게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좋아요. 박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을 찾는 고객들은 모두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옷차림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었어요. 박성호 씨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월세 알아보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성호 씨의 친절함은 금세 소문이 났어요. 이 동네에서 가장 친절한 부동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사람은 이소연 씨였어요. 한 달 전 어지점에서 일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얼굴에는 민망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놀란 기색 없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이소연 씨가 상담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박성호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소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무시했고 정말 부끄러워요. 박성호 씨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일자리는 구하셨나요? 아직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소연 씨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은 적어도 상관없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거든요. 박성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달 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네, 정말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이소연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박성호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대해 주세요. 돈이 많든 적든 젊든 늙든 상관없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박성호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호 씨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원을 다시 받아주셨다고요? 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역시 당신다워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이소연 씨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박성호 씨에게 배운 대로 차림새가 아니라 이야기를 먼저 들었어요. 사장님, 땅을 사는 것과 사람의 신뢰를 얻는 것 중 어느 게 더 어려운가요? 어느 날 이소연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땅은 돈이 사지만 신뢰는 태도가 만든다. 그 말을 들은 이소연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제야 이해했거든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박성호 부동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어요. 고객들은 여기서 집을 구한 후에도 종종 차 한 잔 마시러 들렸습니다. 박성호 씨는 여전히 검소한 옷을 입고 경찰을 몰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항상 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이소연 씨처럼 말이죠. 오늘도 박성호 씨는 사무실 문을 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